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9.4절 분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그 분류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사각형으로 물체 위치를 찾는 이제 검출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그 물체를 화소 단위로 구분하는 이제 분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분할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분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문제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파노프틱 세그멘테이션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제 이걸 이해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물체의 종류를 크게 이제 두 개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띵이라는 물체, 스터프라는 물체. 띵은 자동차, 사람, 자전거, 개, 고양이 이런 것처럼 그 구별을 해서 셀 수 있는 물체들을 얘기를 하고요. 스톱은 뭐 하늘, 도로, 뭐 이런 것처럼 그 이렇게 구별하기가 힘든, 구별해서 세기가 힘든 것을 스톱 물체라고 하고요. 의미 분할에서는 지금 여기가 의미 분할하는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이 원래 영상에 대해서 의미 분할한 결과인데 모든 화소에 대해서 그 분류를 할당을 해요. 그리고 띵도 분할을 하고 스톱도 분할을 하고. 근데 지금 여기 퍼슨이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을 각각 구분을 않고 같은 색으로 칠한 거 보면 그냥 얘는 퍼슨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그 분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의미 분할이고요. 사례 분할은 그 스톱은 상관 안 해요. 그 띵이라는 물체만 분할하는데 셀 수 있는 것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퍼슨이 세 명 있으면 1번 퍼슨, 2번 퍼슨, 3번 퍼슨에서 그 구별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색깔로 그 표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구분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 이걸 왜 또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하느냐 하고 다 합쳐서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했고 이분이 이제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그 용어를 붙였어요. 여기 세 번째 보는 것처럼 모든 픽셀에 대해 다 해요. 띵도 하고 스톱도 하고. 그리고 그 셀 수 있는 물체는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하고 그래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동시에 같이 하는 걸 파노프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 보고요. 먼저 그 성능 척도를 살펴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분류 척도를 써요. 그 정확도. 그러니까 그 몇 개나 옳게 분류를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액큐러시를 측정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검출해서 했던 IOU, 그다음에 그 에버리지 프리시전,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 뭐 이런 걸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방식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분류에서는 영상 한 장에 대해서 얘는 개, 얘는 고양이, 얘는 자전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한 장이 하나의 단위가 되죠. 그래서 총 시도한 영상 개수분의 마친 영상 개수가 이제 액큐러시가 됐죠. 근데 분할에서는 그 영상이 들어오면 그 영상에 들어있는 픽셀 각각이 그 성능을 측정하는 단위가 돼요. 그래서 그 화소마다 그 참값에 그라운드 트루스에 얘는 몇 번 부류, 얘는 3번 부류 이렇게 정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출력한 것이 3번이면 맞힌 걸로 보는 거고 뭐 3이 아니면 틀린 걸로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전체 화소 개수분의 맞힌 화소의 개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픽셀 애큐러시 PA라고 불러요. 그는 이제 수식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의미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부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부류니까 부류별로 PA를 계산을 해서 그것을 모든 부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게 이제 PA, mean pixel accuracy라는 거고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앞에서 봤던 이게 아이오유예요. 그 검출해서 썼던 거. 그 다음에 뭐 아이오유하고 비슷한데 또 다이스 스코어라는 것도 많이 쓰고 있어요. 얘는 그 각각의 그 개수를 더해서 이제 교집합 개수 2를 곱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뭐 그런 걸 다이스코라고 그러고요. 예를 들면 참값이 요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요 화소는 0번 부류, 얘는 0번 부류, 얘는 2번 부류, 얘는 1번 부류 이렇게 참값이 주어졌어요. 근데 예측 모델이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요 줄은 다 맞췄네요. 근데 지금 요 화소가 원래는 2인데 1이라고 그 잘못 그 분류를 했죠. 그래서 얼추 보면 그 0번 그 배경부류, 그 1번 물체부류, 2번 물체부류가 얼추 비슷한데 약간 어긋났잖아요. 그래서 그 화소별로 픽셀 애큐러시를 구해보면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 1번 부류, 2번 부류, 0번 부류에 대해서 그 평균을 하면 민 픽셀 애큐러시는 뭐 78.73% 이렇게 되고요. IOU를 계산하면 0.58이 되겠네요.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그 교집합, 이게 이제 그 합집합이죠. 그 다이스코어도 요 수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분할을 위한 성능 척도, 즉 매트릭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데이터셋이 뭐가 있는지 보면 이 파스칼 폭 아주 그 초기 데이터셋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분할 데이터셋이 들어있어요. 이미지넷도 마찬가지고 코코도 오픈 이미지 이런 애들이 다 전체 데이터셋의 일부로 이제 분할 데이터셋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목적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요건데 그 도심 도로를 이렇게 찍고 그 분할을 해놓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 빨간 것은 퍼슨인 것 같고요. 이게 이 파란색은 이제 카고, 요게 그 노란색이 이제 신호등,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도로, 이게 이제 인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트리 이런 식으로 어, 세그멘테이션을 했죠. 이게 사람이 해놓은 겁니다. 창값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를 분할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 오브젝트라는 데이터셋이 있고요. 또 자율주행 차가 찍은 뭐 키트라는 데이터셋도 있고요. 그 다음에 RGBD 영상, 뎁스까지 붙어 있는 컬러하고 뎁스가 붙어 있는 RGBD 영상에 대해서 분할을 해놓은 그 뉴욕 유니버시티 뎁스 V2라는 데이터셋도 있고요. 요게 이제 그겁니다. 그다음 코코로 확장은 뭐 LVIS라는 데이터셋도 있고, 그래서 많은 데이터셋이 존재를 하죠. 자, 실제로 이제 의미 분할을 하는 요거죠. 의미 분할을 하는 음, 모델, 딥러닝 모델을 공부를 할 건데요. 맨 처음에 나온 게 FCN이라는 모델이에요. 이게 FCN이 그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분할을 처음 시도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물론 지금은 훨씬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FCN은 안 쓰고 있고요. 이 FCN은 컨볼루션 층하고 풀링 층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앞에서 뭐 분류라든지 검출 이런 거 보면 이 앞쪽에 컨볼루션 풀링이 있고 이 뒤쪽에서 그 풀리 커넥티드 층이 뭐 한 두 개 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풀리 커넥티드 층을 완전히 드러내 버렸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FCN이라고 붙였고요. 자, n by n by 3. 이게 칼라 형상이니까 이제 3 채널, 그러니까
3이고요. 또 요런 게 입력으로 들어가면 최종 출력은 요건데, 최종 출력은 요거죠. 요게 이제 참가, 요게 이제 예측, 모델이 예측한 최종 출력이고, 요게 이제 참값,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그 원래 영상하고 동일한 해상도 n by n인데 여기 그 뎁스가 c 플러스 1이에요. 왜 그러냐면 c는 부류의 개수인데 예를 들면 이제 코코 같은 경우 이제 80부류인데 뭐 1번 부류가 자전거, 2번 부류가 캣, 3번 부류가 도그라 그러면 부류별로 맵이 한 장씩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물체에 해당되는 그 자기 번호에 해당되는 물체가 있는 영역에 1이라고 표시하고 나머지는 전부 0이라고 표시하고 그것을 1번 오브젝트를 위한 1번 채널, 2번 오브젝트를 위한 2번 채널 뭐 이렇게 쭉 있고 80번 오브젝트를 위한 80번 채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0개의 채널로 구성이 되고 플러스 1은 이제 배경, 예, 배경. 그 80개 오브젝트 해당이 안 되는 뭐 그래서 C 플러스 1을 뎁스에 맵이 출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 출력층은 그 화소별로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화소별로 얘가 80개의 부류 중에 어떤 건지를 이렇게 그 알아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요 화소라고 그러면 여기에 그 80개의 채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서 그 80개의 값을 출력을 하는데 그놈을 다 더하면 81개네요. 다 더하면 이제 1이 되게 그렇게 그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81개의 확률 중에 가장 큰 값을 그 화소가 속하는 부류로 결정을 하고요. 자, 예를 들면 그 그림 9-29A를 FCN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참값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참값이에요. 사람이 레이블링한 거죠. 그러면 여기 0, 0, 0, 0, 2, 2, 0, 0, 뭐 이렇게 있잖아요. 좀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0은 0으로 표시되어 있는 놈은 다 1. 그리고 나머지는 다 0. 그 다음에 1번은 지금 여기하고 요거네요. 요거 하수들. 그놈이 1로 표시고 나머지는 다 0. 그 다음 2번은 2번 해당되는 놈만 1, 나머지는 다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번 채널, 1번 채널, 2번 채널. 이 경우는 C가 이제 2인 경우죠. 부류가 두 개인 경우. 그래서 C 플러스 1. 그래서 3채널짜리가 그 만들어지고 결국은 여기를 이제 그 구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이 모델은 이제 이런 영상이 들어오면 쭉 거쳐가지고 이 예측 그 특징 맵을 만들어주는데 얘는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지금 요 화소를 한번 볼까요? 요 화소가 예측값은 여기 이제 모델 예측은 1이 0이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0번. 그러니까 0번 물체가 가장 높은 확률을 갖게 출력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0번이 0.5, 1번 부류는 0.3, 2번 부류는 0.2 이렇게 출력을 했고 얘가 가장 높으니까 이제 0번 부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너는 0번 부류야. 너 화소 너는 0번 부류야.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 분할을 하려고 그러면 한번 모델을 볼까요? 분할을 하려고 그러면 다운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그 우리 분류할 때도 그러고 검출할 때도 그러고 맨 처음에 n by n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256 by 256이 들어오면 나 채널은 3개고 그러면 요놈이 128 by 128, 64 by 64 뭐 가령 이런 식으로 해상도는 줄어들고 그 뎁스는 뚱뚱해지고 그래서
이게 3채널이었는데 이게 뭐 8채널로 바뀌고 16채널로 바뀌고 64채널로 바뀌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뭐 컴보 7처럼 이제 그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이제 뚱뚱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얘가 막그 128 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뎁스로는 뚱뚱하고 그다음에 엠바에는 그 256, 256이었는데 뭐 16 바이 16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운 샘플링이 되죠. 여기서 다운이라는 것은 이 해상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256, 256이 가령 16 바이 16이라든지 그러면 요 놈을 다시 키워야 그 원래 영상하고 같은 해상도가 되고 그 픽셀별로 나는 뭐 1번 오브젝트, 어, 나는 뭐 4번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해상도를 복원해야 되죠. n by n으로.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는 다운 샘플링을 하고 뒷부분에서는 다시 업 샘플링을 해서 원래 크기를 복원을 한다. 그러면 다운 샘플링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뭐 분류에서도 그렇게 하고 했죠. 그래서 뭐 컨볼루션 할 때 스트라이드 보폭을 뭐 2로 준다든지 뭐 4로 준다든지 또 풀링을 하면서 또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다운 샘플링을 해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운 샘플링 된 피처 맵을 어떻게 다시 원래 크기로 n by n으로 회복을 하느냐. 즉 업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딥러닝이 아니라 그 앞에 3장에서 즉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에서 보면 그 우리가 얼마든지 뭐 1.5배, 1.8배 또는 뭐 4.9배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크기로 그 영상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니어리스트 방법을 쓰면 엘리아싱이 생겨서 양선형 보관법을 보통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어버렸으면 다시 여기를 한번 보고요. 그래서 보관법을 쓰면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즉 엘리아싱을 최소화하면서 그 내가 원하는 크기로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양선형 보관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과연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 그러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앞부분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을 쓰고 뒷부분에서는 고전 그 규칙 방법을 쓰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이게 마치 그 뭐 어울리지 않는 그 상의 하의를 입고 있는 그런 꼴이 되죠. 그래서 실제 FC에는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컨볼루션을 쓰는데 전체 컨볼루션이라는 걸 써서 업샘플링을 달성을 해요. 그러면 전체 컨볼루션은 뭐냐? 자, 먼저 이제 컨볼루션 먼저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래서 M by M 특징 맵이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뭐 작은 7 by 7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복잡하니까 채널은 그냥 하나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H by H 필터로 H가 3인 경우에 이 경우는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1로 하고 그다음에 Q는 그 덧대기거든요. 제로니까 덧대기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M by M 즉 7 by 7에다가 이걸 적용을 하고 나면 5 by 5 즉 M 다시 by M 다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5 by 5가 만들어져요. 근데 7 by 7에다가 3 by 3짜리 필터,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2, 그 다음에 덧대기는 1로 하면 4 by 4짜리가 만들어져요. 7 by 7짜리에다가 스트라이드 3, 그 다음에 덧대기 1을 하면 3 by 3짜리가 만들어져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256 by 256 영상이었다 그러면 이제 16 by 16이나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그걸 여러 번 그 적용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놈을 다시 이제 7 by 7로, 즉, m 다시 by m 다시를 m 다시 m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복원을 이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전치 컨볼루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치 컨볼루션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이 세 단계를 거쳐요. 일단 그 행사에 그 이 스트라이드가 S였다 그러면 원래 컨볼루션 할 때 그 S였다 그러면 S 빼기 1을 S 다시로 놓으면 S 다시만큼 영향을 삽입을 해요. 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영상은 요 크기가 되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5 바이 5로 줄어들었어요. 요거예요, 요거. 요거. 5 바이 5로 줄어든. 요 예를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사이사이다 이제 열을 집어넣는데 S 다시가 0이니까 얘는 안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를 보자. 그러면 이 경우는 S가 2거든요. 그러니까 그 S가 2니까 S 다시는 1이 되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한 행씩 이렇게 집어넣죠. 그 다음에 열도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S가 3이니까 두 개씩 집어넣어요. 이건 이제 두 개 넣고 두 개 넣고 여기도 두 개 넣고 두 개 넣고 그랬죠.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에 덧대기를 하는데 H 빼기 Q 마이너스 1만큼 덧대기를 해요. 그럼 새로운 영상은 해상도 이렇게 이제 바뀌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Q-가 2가 돼가지고 그 두 개만큼 여기 덧대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는 Q-가 1이 돼서 한 개만큼 덧대기를 했고 얘도 그 한 개만큼 덧대기를 하고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에 곱폭이 1인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3 x 3짜리 커널로 그 하면 이제 7 by 7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 7 by 7이 되고 얘도 7 by 7이 되고 그래요. 보폭이 1이라는 것은 이 건너뛰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요걸 가지고 그 전치 컨볼루션이 뭔지를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전치 컨볼루션은 줄였단 말이에요. 그럼 요 놈을 가지고 다시 키워요. 그래서 크기를 키워가지고 원래 크기를 복원해 주는 거지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값을 복원하는 건 아니에요. 값을 복원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죠. 없어요. 여기는 그 세그멘테이션 된 분할 맵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원래 그 오리지널 이미지와 같은 값을 갖는 맵이 나온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맵의 크기를 복원해 준다. 전체 컨볼루션. 그리고 그 다운샘플링 할 때도 컨볼루션 층에 커널들이 막 있었죠. 음, 각 층마다. 그리고 전체 컨볼루션은 얘를 이제 키우는 건데 반대로 키우는 건데 여기도 필터들이 있어요. 음, 이렇게 필터가 있어요. 전체 컨볼루션에도. 그래서 전체 컨볼루션에도 그 필터를 학습으로 알아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운샘플링에도 굉장히 많은 필터가 있고 업샘플링에도 굉장히 많은 필터가 있고 그것을 엔드 투 엔드로 한꺼번에 학습으로 그 필터들을 알아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 FCN 동작을 조금 세밀하게 설명을 하면 아까 같은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마지막 그 컴보 7이 나오면 이 빨간색으로 이제 그 컨볼루션 하는데 이 컨볼루션은 그냥 1 바이 1 크기의 필터를 가지고 1 바이 1 컨볼루션을 해요. 근데 그런 1 바이 1 필터가 그 C 플러스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컨볼루션 결과는 이제 C 플러스 1 크기의
피처 맵이 되죠. 그리고 그 맨 위에는 요 마지막 거 가지고 하고 그 밑에는 그 전 거 가지고 하고 그 또 그 밑에는 그 전 거 가지고 하고 이게 이제 그 요 세 개의 특징 맵 가지고 하는 이유는 요 스케일 멀티 스케일을 달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물체도 세그멘테이션을 잘하고 큰 물체도 세그멘테이션을 잘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 요 요놈이 훨씬 작은 물체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얘는 그 중간 크기 물체의 정보를 잘 가지고 있고 얘는 그큰 물체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크고 작은 물체를 다 자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이 각각을 이제 업샘플링을 이렇게 해요. 업샘플링을. 그래서 그 32배로 업샘플링하고 지금 여기 중간 같은 경우는 요 맵을 두 배로 업샘플링하고 요 놈을 그 업샘플링한 것을 여기 합쳐가지고 16배 업샘플링에 중간 만들고 또 요 놈을 두 배로 업샘플링하고 요 놈을 업샘플링한 놈을 또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요 맵을 만들고 요 맵이 최종적으로 얻는 FCN이라는 모델이 출력해주는 그 예측 값이에요. 그리고 학습을 할 때는 요 예측은 값하고 요 참값 두 개를 가지고 손실함수를 계산해서 그 우리가 앞에서 그 공부했던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그 필터들의 그 값들 있잖아요. 필터가 매개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 그 미분을 해가지고 그 그레이던트를 구하고 그 값을 가지고 그 이 필터의 값, 즉 매개 변수를 이제 업데이트하고 뒤쪽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백프로포게이션 뭐 이런 원리에서 학습을 하죠. 그리고 학습이 끝나면 우리가 테스트 영상을 집어넣고 이제 요 맵을 우리가 얻고 이 맵이 그 이런 형태를 띌 거란 말이에요. 그 이런 이런 형태. 그래서 어떤 픽셀에서 보면 이 픽셀 값을 다 더하면 1이 되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0.8, 0, 0.1 더하면 그 1이 되죠. 왜 그러냐면 픽셀별로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맵이 출력이 되고 각 화소에 대해서 그 얘는 0부류가 가장 크니까 너는 그냥 0부류. 예를 들면 요 화소 같은 경우는 그 부류 1이 가장 큰 값을 갖네요. 그러니까 너는 부류 1 이런 식으로 요런 예측값을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최종 출력이에요. 학습을 마친 그 모델이 예측은 답이죠. 자, FCN이 성공을 한 뒤에 당연히 우리가 그 맨 처음에 검출도 그 뉴저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RCNN이라는 게 그 포문을 열었고 그 뒤에 뭐 패스트 RCN 그다음에 뭐 패스터 RCN 뭐 마스크 RCN 또 뭐 중간중간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변종들이 나왔듯이 이 FCN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FCN이 포문을 열었고 그 뒤에 뭐 디컨브넷 그다음에 유넷 그다음에 딥넷 V3 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좋은 모델들이 많이 그 나와 있고요. 이 책에서는 그 디컨브넷, 유넷, 딥넷 V3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일단 디컨브넷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분이 그 제안한 논문인데요.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단순화했어요. 그래서 그 이 다운 샘플링하고 업 샘플링이 완전히 그 대칭 구조를 갖는 우리 앞에서 오토 인코더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오토 인코더가 이게 대칭 구조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는 이 부분은 완전 오토 인코더예요. 근데 오토 인코더는 입력이 이거고 참값을 자기 자신
영상으로 해가지고 뭐 학습을 하는 거였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디컴브넷에서는 그 창값을 시계의 그 분할 맵으로 해가지고 분할이라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죠. 물론 요 업샘플링은 그 전치 컨볼루션으로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구조도 단순화하고 실제로 학습을 해서 성능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 복잡한 FCM보다 더 성능이 좋더라. 뭐 이런 식의 논문이고요. 유넷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 딥러닝을 보다 보면 유넷을 굉장히 많이 볼 텐데 얘는 그 미카이라는 그 의료 영상 지금 이제 그 딥러닝이 나오면서 의료 영상 처리 쪽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논문들을 통해서 뭐 상업화된 좋은 그 병원에서 실제 쓰는 그런 시스템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미카이라는 컨퍼런스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의료 영상 분할, 예를 들면 뭐 폐사진이라든지 복부사진이라든지 뇌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분할을 목적으로 만든 거고 이름이 왜 유넷이냐면 그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유 모양으로 그려서 이 사람이 그냥 유넷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사실 그 이 디컴브넷이나 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572 바이 572 영상이 들어오면 컨볼루션에서 568 바이 568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뎁스는 64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그 이 아래쪽이 이제 초대 풀링이죠. 그 풀링이에요, 풀링. 풀링층을 해가지고 284 바이 284로 그 스트라이드를 2로 줬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컨볼루션에서 또 뎁스가 128인 놈을 만들고 또 풀링을 해가지고 140 바이 140, 또 풀링 해가지고 68,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다시 이제 그 업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제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해상도를 이제 복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388 바이 388까지만 복원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2로 돼 있는 거 보면 그 아마 그 뭐 위를 분할을 한다든지 원래 논문이 뭘 분할했는지는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찾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위를 분할을 한다고 그러면 위 영역하고 위가 아닌 영역 두 개로 지금 그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징적인 것은 여기 그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지름길 연결인데 이 지름길 연결은 우리 그 레스넷 앞에서 공부했던 레스넷이 그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피처 맵을 그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지금 업샘플링을 해서 만든 여기 아, 여기 그 하늘색으로 돼 있는 이 피처 맵하고 그냥 컨커터네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컨커터네이션. 그래서 아마 얘가 이제 그 128 바이 뎁스가 128인데 반으로 줄이면 64 바이 64일 것 같아요, 이놈이. 그리고 이놈 64잖아요. 그러니까 64에서 온 놈. 그래가지고 두 개를 그냥 이렇게 그 뎁스가 64인 놈, 또 뎁스가 64인 놈 두 개를 붙여서 128인 놈 만들고 컨볼루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컨볼루션하고 그래서 최종 출력을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요게 전체 컨볼루션 아니고 색깔이 요거네요. 원 바이 원 컨볼루션에서 뎁스가 64인 놈을 이제 2로 만들죠. 그래서 원 바이 원 필터 두 개를 써가지고 뎁스가 64인 놈을 이제 뎁스가 2인 놈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요 놈을 우리가 그 이렇게 일렬로 그리고 요 지름길을 뭐 이런 식으로 그 위에다 그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림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름을 이제 유넷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다음 이제 딥랩 V3가 있는데 얘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팽창 컨볼루션을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그 지금까지 알고 있는 컨볼루션은 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 x 3 필터를 가지고 컨볼루션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 컨볼루션 연산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3 x 3자를 여기다 씌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9개 화소하고 해당되는 곱하고 다 더하고 이게 이제 컨볼루션이잖아요. 근데 팽창 컨볼루션은 만약에 팽창 개수를 2로 둔다고 그러면 요 9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9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무관해요. 얘들은 고려를 안 해요. 얘들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터가 쉽게 얘기하면 그 일만큼 뭐 뻥튀기 됐달까요? 팽창 개수를 3으로 오면 요 사이를 이제 그두 칸을 비워가지고 더 크게 뻥튀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컨볼루션 한 거예요. 이게 실제 곱셈이 일어나는 데는 요 9개 화소뿐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완전히 무관하고. 팽창계수를 일로 뒀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컨볼루션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왼쪽은 R이 1인 경우, 즉 팽창 컨볼루션을 적용하지 않은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유넷이나 또는 이 디컨보넷 같은 거고요. 지금 여기 이제 그 팽창 컨볼루션을 적용한 이제 딥랩 V3는 여기는 R을 1로 적용을 해서 여기서는 그 여기까지는 기존 컨볼루션은 똑같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2로 해가지고 요 방식을 적용하고 여기서는 4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세 개를 이제 비워놓고 여기는 8로 해가지고 여기는 7개를 비워놓고 그래가지고 컨볼루션이 그 되게 로컬하게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넓게 보는 거죠. 영역을. 그래서 얘는 더 넓게 보고 얘는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얘도 넓게 보고 얘도 좀 넓게 보고 얘는 그냥 완전 로컬하게 거기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어, 해서 좀 성능 향상을 꾀하는 그런 방법이 그런 모델이 딥랩 V3 플러스라는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 실습인데 유넷을 한번 구현을 해보자. 실제로는 얘가 그 요것이 빠진, 이게 이제 핵심인데 요것이 빠진 방식의 그 구현인데 좀 불완전한 구현이에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데이터셋은 옥스포드 펫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개 사진하고 고양이 사진이 한 7천 장 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원래 영상마다 검출을 위해서 머리 검출을 위해서 머리에 박스를 어, 레이블을 제공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 배경, 그 다음에 그 아브젝트, 그 다음에 경계 이런 식으로 그 세 개의 영역으로 그 레이블을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써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절차가 있으니까 다운받고 폴더에 설치하고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이 폴더에 따라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에 있으니까 그대로 뭘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렉토리 지정하고 그다음 이미지 사이즈 클래스 3개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 지정하고 그다음에 음, 이제 디렉토리를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옥스포드 팻이라는 클래스가 폴더에서 데이터셋을 읽어오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get ite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씩 불러오는 거죠. 그다음 make 모델은 그 유넷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 보면 펑셔널 API 형태로 했어요. 그리고 컨브 2D, 뭐 배치 노멀리제이션, 그다음 액티베이션 레루 이런 식으로 쭉 했고요. 이게 이제 그 펑셔널 API로 한 것은 그 같은 과정을
요 필터를 달리하면서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펑셔널 API가 편해서 이렇게 했고요. 요 부분 이제 지름길 연결도 돼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업샘플링을 하는 데네요. 여기가 이제 다운샘플링 하는데 다운샘플링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업샘플링 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은 체크포인트라는 기능을 썼는데 사실 그 세그멘테이션이 검출이나 분류보다 학습어휘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뭐 체크포인트를 안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썼어요. 물론 이 체크포인트는 분류나 그 검출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케라스 콜백 모델 체크포인트 해가지고 그 CB라는 객체를 만들고 피트할 때 그 콜백으로 해가지고 이제 CB라는 것을 함수를 이렇게 주면 얘가 체크포인트를 해줘요. 이 체크포인트는 뭐냐면 음, 그 학습을 하다 보면 도중에 이제 그 모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걔가 계속 이렇게 그 성능이 향상이 되는데 아니, 성능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학습 도중에 발생한 가장 높은 성능의 그 모델을 내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체크포인트를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폭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 전에 그 모델 값은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새로운 값으로. 그래서 이전에 좋았던 그 에폭 순간에 모델을 저장을 해뒀다가 그 어, 우리 학습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좋은 놈을 취해서 쓰겠다 이런 걸 때 체크포인트를 쓰면 돼요. 자, 실제로 이제 그 학습을 마친 뒤에 그 입력 영상을 주고 예측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얼추 맞았는데 이 디테일 같은 데 좀 깨지고 그러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프로그래밍 실습인데 지금 요 유넷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그 모델을 그 이렇게 메이크 모델 해가지고 막 구현하고 직접 학습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픽셀 립은 이미 학습된 걸 가지고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져다 쓰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의미 분할하고 사례 분할을 지원하고요. 의미 분할은 20불짜리가 있고 150불짜리가 있고 그 사례 분할은 코코 데이터스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 80불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뭐 정지 영상을 가지고 하는 버전, 비디오 버전도 있고요. 그다음 분할 결과를 그 디스플레이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어떤 옵션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옵션을 확인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갖다 쓰면 되고요. 지금 이 실습에서는 이제 몇 가지 옵션을 소개를 할 거예요. 자, 먼저 픽셀립 여러분 저 PIP 해가지고 이제 인스톨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을 먼저 해보자. 의미 분할을. 그리고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을 임포트를 하면 되고요. 이걸 호출해가지고 세그라는 모델 객체를 만들고 로드해가지고 그 모델 파일을 읽어드리고요. 학습된 모델 파일. 그다음에 그 현재 폴더에 있는 bg strict jpg라는 파일을 지정을 하고요. 그냥 여러분이 segment as ad 20k를 하고 그 이미지 주고 그다음에 그 출력하는 이미지를 뭘로 하겠다 하면 그 분할을 하고 그놈을 그 폴더에 저장까지 해줘요. 즉 이제 이런 영상이 폴더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디스플레이 할 목적으로 그냥
그, 이 이미지 이름만 주면 경우, 또 오버레이를 true로 두는 경우, 이 두 가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이 오버레이 true를 생략을 했을 때는 이미지 세그멘티드 1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오버레이를 true로 줬을 때는 2에다 저장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IMCV로 이제 출력을 해보면 원래 영상, 그 다음에 오버레이 true를 안 둔 거, 오버레이를 true로 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이제 원래 영상, 오버레이 true를 안 준 거 해가지고 오버레이 true를 주면 원본 영상에다가 그 영역 정보를 오버레이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걸 안 주면 그냥 그 영역 정보만 색깔로 이렇게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person이라는 오브젝트가 되게 많은데 그냥 같은 색깔로 이렇게 칠해놨잖아요. 그거 보면 여러 오브젝트가 있을 때 같은 불에 여러 오브젝트가 있을 때 구별 않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의미 분할을 하는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함수를 갖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을 호출을 하고 영상을 저장하고 또 인포를 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인포에 여러 가지 그 분할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인포 1만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인포 1만 확인해 보면 클래스 아이디는 7번, 13번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로드고, 13번은 퍼슨이고, 21번은 카라는 정보까지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내 세그멘테이션 했는데 이런 클래스들이 그 발견이 됐다는 거고요. 걔 이름은 요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컬러로 칠했다는 거고, 뭐 이런 정보가 그 인포 1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포 정보를 잘 써가지고 그 뭔가 이 출력하는 형태를 바꾼다든지 뭐 트래킹하는 데 쓴다든지 이렇게 추가로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비디오에 대해서 해보자. 그러면 비디오 캡처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웹캠을 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는 파일 추루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이 프로세스 카메라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 함수를 쓰면 돼요. 얘가 제공해주는 픽셀 립이 제공해주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똑같이 하고 프로세스 카메라 AD 이것을 호출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웹캠을 열어놨잖아요. 그놈을 여기다 주면 그 웹캠에서 그 프레임들을 계속 초당 30개를 받아가지고 얘가 처리를 해주고요. 오버레이 추루한다는 얘기는 영상 겹쳐서 표시하라는 거고 프레임 퍼 세컨드는 초당 2프레임을 저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웃풋 비디오 레임은 MP4 파일에 저장까지 해줘요. 폴더에. 그 다음에 쇼 프레임 추루를 하면 어, 파일에 저장도 하지만 윈도우를 띄우고 여기 이제 윈도우 이름이죠. 윈도우를 띄우고 거기에 그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화면에 이런 게 뜨고 여기 픽셀 립이 여기 이제 그 윈도우 이름이죠. 그리고 얘가 이제 계속 변해요. 그러면서 그, 그 분할한 결과를 이렇게 이제 오버레이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동시에 어, 프로그램 끝나고 확인해 보면 폴더에 MP4 파일이 있고 얘는 세그멘테이션 된 정보를 가진 그 비디오 파일이에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분할을 하고 싶으면 인스턴 세그멘테이션 하고 뭐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람도 같은 사람도 색깔을 달려가지고 다 구분을 해주고요. 여러분이 쇼 박스를 투루로 놓으면
이 영역뿐만 아니라 영역을 감싸는 그 박스까지 출력을 하고 이게 어떤 오브젝트인지 하고 그 확률까지 같이 컨피던스죠. 까지 같이 출력을 해줘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카고 그 0.86, 86% 컨피던스로 카고 돼 있어요. 얘도 카 찾았고, 뭐 바이시클 같은 것도 찾았고, 퍼슨도 찾고, 백팩도 찾고, 꽤 잘하죠. 그 다음에 트래픽 라이트, 교통 신호등도 찾아주고 그래요. 꽤 성능이 좋습니다. 여기도 인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포 정보를 써서 내가 카만 뭐 이렇게 처리를 한다든지 퍼슨만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해요. 퍼슨의 개수를 센다든지 카의 개수를 센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해요. 비디오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세그 비디오에서 셀렉트 타겟 클래스 해가지고 내가 퍼슨 트루, 북 트루 해가지고 여러 개, 80개 오브젝트가 있는데 내가 퍼스널하고 북만 하겠다. 그 두 개만 세그멘테이션 해주라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해줘요. 그래서 퍼스널하고 북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러죠. 자, 그 픽셀립이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 불과 한 뭐 10줄 정도면 아주 훌륭한 기능을 갖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편리한데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의 abstraction, 추상화, 수정화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데, 픽셀 립은 추상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떤 디테일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모델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학습은 어떻게 했는지, 하이퍼 매개 변수는 뭔지 다 감춰져 있어요. 즉, 추상화 수준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과 10여 행의 코드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픽셀 립을 개발한 개발자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그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했다는 거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개발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코코 데이터셋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코코에 없는 그런 물체는 처리가 안 돼요. 세그멘트가 안 된다는 한계가 있고요. 다행히 그 자체 데이터셋으로 그 파인 튜닝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나는 그 뭐 물고기가 없는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없다 그러면 나는 물고기를 세그멘테이션하는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자체 여러분의 자체 데이터셋을 모은 다음에 그 재학습을 하면 돼요. 하지만 그 모델 구조나 하이퍼 매개 변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옵티마이즈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안에 그냥 그 라이브러리 속에 그냥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고 유넷을 구현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바꿀 수가 있죠. 나그 컨볼루션 층을 하나 더 쌓겠어. 나 풀링층 이놈 들어내겠어. 빼겠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뭐 이런 값도 여러분이 나 바꾸겠어. 그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유도가 있는 게 장점이죠. 근데 여러분이 직접 코딩을 하고 높은 성능을 갖는 놈을 찾아내야 되고 이런 것은 또 부담이고 뭐 그래요. 자, 이제 그 9.5절은 그 픽셀립을 써서 이제 비전 에이전트를 하나 만드는데 배경을 이제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세히 설명을 안 할게요. 이 픽셀립에 올트 비지라는 또 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올트 비지를 여러분 호출하면 그 이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백그라운드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퍼슨을 세그멘테이션하고 백그라운드를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배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처리를 한 거고요. 배경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6장에서 그 스타일을 하는 그런 그 비전 에이전트가 있었거든요. 그놈을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구조는 비슷해요. 여기 보면 어, 블러링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칼라를 막 바꾸는 거, 뭐 255, 00으로 바꾸면 그 BGR이니까 파란색으로 바뀌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6장에서 했던 뭐 수채화 효과라든지 엠보싱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안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이제 ELCF 집어 넣어가지고 얼마든지 그걸 할 수가 있죠. 아마 시간이 실시간으로 처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간 문제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절 9.6절은 이제 그 퍼슨 레코니션인데 빨리 끝낼게요. 실제로 고전 알고리즘 있던 옛날 컴퓨터 비전부터 휴먼 레코니션 정말 많이 연구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응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뭐 인증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고객 분석, 뭐 스포츠 응용이라든지 되게 많고요. 지금은 그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 얼굴 인식을 통해서 뭐 한다든지 또는 이 지문 인식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거의 기본이 됐어요. 아주 보편 기술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합쳐서 이제 그 생체 인식 이렇게 불러요. 바이오메트릭 이렇게 부르죠. 크게 보면 생리학적인 거, 얼굴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손금, 홍채 굉장히 또 많아요. 그 다음에 행동학적은 사람이 움직임으로써 뭐가 생기는 패턴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죠. 뭐 음성이라든지 서명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타자라든지. 그리고 여기 요 색깔로 한 게 컴퓨터 비전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람 얼굴은 고전 방법에서는 뭐 아이겐 페이스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었고요. 뭐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주성부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게 굉장히 그 성능이 좋다고 이제 각광을 받았고요. 근데 얘는 이제 정면 얼굴 인식에만 하는 한계가 있고 실제로 고전 알고리즘에서 LFW라는 데이터셋 가지고 해본 결과 정확률이 한 95% 정도 됐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이제 그 이상은 이제 돌파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LFW라는 데이터셋을 보면 그 유명인들이 나오는 뭐 잡지라든지 아마 비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모은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사진을 모은 거예요. 얼굴만 클로핑해서 모았는데 원래 영상은 여기 이름에 있는 것처럼 와일드예요. 그러니까 막 스포츠하는 장면 또는 뭐 인터뷰하는 장면, 뭐 강연하는 장면, 연기하는 장면 굉장히 그냥 다양한 와일드한 환경에서 나타난 페이스를 크로핑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데이터셋. 그리고 개수는 아마 여러분 여기 보면 있을 거예요. 여기, 13,000장 정도 되네요. 그리고 피플은 5,7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장 이상 있는 사람이 1,600명 되고, 뭐 나머지 한 4,000명 정도는 딱 한 장씩 들어있고 그러네요.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고전 방법, 아이겐 페이스라는 고전 방법을 쓴 결과 95%. 뭐 당시에는 이 정도 그, 괜찮네 이랬죠. 근데 지금은 뭐 이 정도 성능까지 만족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 세대로 돌아와서 알렉스넷을 백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LFW 데이터셋을 학습한 딥페이스라는 모델이 있는데 얘가 97%, 한 2%가 팍 점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뭐 VGNet이라든지 그걸 쓴 거라든지 구글에 쓴 거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은 99.8%까지 애큐러시를 달성을 했다. 1000장 들어가면 한 2장 정도만 틀린다. 됐다는 거고요. 사람 인식은 얼굴 인식은 크게 보면 페이스 베리피케이션하고 확인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식별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은 여러분이 그 공항 가면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그 검사관이 쳐다보죠. 그 여권도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보고 이 같은 사람인지 알아내는 뭐 이런 게 페이스 베리피케이션이고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영상이 들어오면 이게 그 누군지 맞추는 거예요. 이게 홍길동인지 이순신인지. 그리고 얘는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새라든지 개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파인 그레인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요. 미세 분류 문제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얼굴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코가 세 개인 사람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눈이 막 세 개인 사람 없잖아요. 다 비슷비슷한데 그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그, 그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접근 방법은 손실함수를 잘 설계를 해요. 그 손실함수 중에 뭐 콘트라스티브 로스 펑션, 트리플렛 로스 펑션, 센터 로스 펑션 등이 있는데 이 손실함수들은 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영상이면 유사도를 이렇게 높게 만들어주고 이게 다른 부류의 사람이면 그 이 낮게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제 손실 함수들이에요. 그리고 현대적인 얼굴 인식에서는 뭐 이런 영상이 들어오면 뭐 여기만 크로핑을 해내는데 먼저 그 얼굴을 검출해서 크로핑을 하고 얼굴 정렬을 해가지고 얼굴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고 얘 각도를 그 정면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얼라이닝을 하고 그리고 특징 추출해서 매칭해가지고 알아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고요. 얼굴 데이터셋은 뭐 아까 우리가 봤던 LFW라는 그루바초프네요. 뭐 데이터셋도 있고 예일 페이스도 있고 메가 페이스, VG 페이스 뭐 이런 데이터셋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성별을 추정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다음에 나이를 추정하는 데이터셋도 있고요. 그래서 모프2, IMDb, 위키, AFAD 얘는 에이시언 페이스 해가지고 아시아 사람들 걸로 모은 거고요. UTK, 페이스 뭐 이런 데이터셋들이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나이 추정 같은 경우는 그 리그레션 문제죠. 또는 분류 문제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0세부터 100세까지 해가지고 0부류, 1부류, 2부류, 3부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얘를 그 리그레션 문제로 해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뭐 1.5살이냐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구자들이 그 오디널 리그레션이라는 문제로 그 바꿔서 풀기도 해요. 오디널 리그레션은 그 K개의 부류로 이렇게 해요. 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들어오면 K-1보다 크냐, K-2보다 크냐, 뭐 2보다 크냐, 1보다 크냐.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이 결과를 그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너는 뭐 20대, 너는 50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 뭐 그런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이것을 또 세밀화한 이동 윈도 희귀라는 그런 논문도 발표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프로치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로 9장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10장은 이제 비디오, 그 움직이는 영상인데 10장에서 또 뵙기로 하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